자, 이제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제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7가지 중에서 방송과 전송을 하나로 묶어서 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이라고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공중송신권.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여기 보는 것처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 종전 내용을 종전 그 7가지 분류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중송신 안에 전송과 방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아주 다른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권리가 쭉 나오는데 이 권리들을 여러분들은 그 저작권법 정의 규정을 보시면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복제는 뭐고, 공유는 뭐고, 공중송신은 뭐고, 전송은 뭐고, 방송은 뭐고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거는 전시하고 대여만 안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 개념이 정의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가 되면은 이게 정말 공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방송에 해당되는지 이게 그 사전적인 뜻풀이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송인지 방송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전송이면 전송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방송이면 방송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해당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만약 그것이 틀리게 되면은 엉뚱하게 허락받고 다 돈까지 내고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히 이 공연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잡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작물이나 실현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를 상연, 연주, 가창, 구현,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되 전송을 제외한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연, 그럼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그 길거리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광판에 이렇게 경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공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방송이 아니라. 물론 이제 방송되는 신호를 잡아갖고 오는 건데 그 방송과는 별도의 공연에 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허락과 공연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시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송과 방송의 구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전송과 방송은요, 동시에 수신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신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송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신할 수 있는 게 전송이고요. 모든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수신해야 되는 게 방송이다. 그러면 똑같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지상파, KBS, S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건 그 시간에 봐야 되죠. 본방사수. 그건 방송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드라마인데 그 방송 끝나고 그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VOD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죠. 그건 전송입니다. 그러면 방송과 전송은요, 그 사용료가 이제 방송을 하든 전송을 하든 그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전송이 비싸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니까. 전송은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저작권자에게 주는 사용료가.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도 비싸요. 우리가 지상파 방송 볼 때는 방송 수신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2, 3천 원 되나요? 그거 내면은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물론 SBS, MBC 같은 건 이제 광고 기반이니까 우리가 방송 수신료를 내는 거는 KBS하고 MBC, 교육방송 그 2가지 때문에 내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방송 수신료 내고 SBS나 MBC는 광고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다 본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런데 다시 보기 서비스는 어때요? 드라마 하나 보려면 뭐 500원짜리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컨텐츠 자체도 비싸고 저작자에게 주는 사용료도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방송에 사용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곱하기 1.2%인데 전송료는 10.5%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지상파 방송 할 때는 채널이 5번, 7번, 9번, 11번, 13번 이렇게 띄어 있었죠. 이거는 간섭 현상 때문에 그렇대요. 아날로그 이 신호는 서로 이제 붙어 있으면 간섭 현상 때문에 혼선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무한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채널을 한 1000개 정도를 개설을 하고 1번 채널에서는 A곡만, 2번 채널에서는 B곡만, C번, 3번 채널에서는 C곡만 계속 방송을 해요. 그러면은 방송을 하는데 내가 B곡을 듣고 싶다 그러면 2번 채널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처음부터 듣지 못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금방 새로 곡이 또 시작이 되죠. 계속 반복 방송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방송이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전송이 되죠. 이런 서비스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갖고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또 특허법이나 이런 데는 이런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전시, 사변, 뭐 하여튼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있는데 저작권법에는 한 10대까지가 넘어요. 아주 이제 그런 또 다양하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작권법은 문화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컨텐츠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향유될 수 있어야 또 문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재산권보다 특히 이제 그 산업재산권법도 물론 인센티브가 중요하지만은 또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산업재산권법은 이 경쟁 질서가 이제 주로 관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질서가 관여하는 저작권법하고는 좀 목적이 틀리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제한이 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한데 자유 이용 중에는 완전 자유 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허락은 안 받아도 되지만 일정한 보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것만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조문들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한번 보시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논문 쓸 때 다른 사람이 논문이나 서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끌어 쓰잖아요. 내 논문에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끌 인자. 그래서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거는 다 이용이라고 돼 있는데 얘만 인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작물을 컨텐츠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갖다 쓸 수 있는 경우. 자, 이제 그것이 여기 나오는 조문을 보면은 그 요건이 이런 경우에 갖다 쓸 수 있다 돼 있죠.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미공표 저작물은 갖다 쓰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들은 인용할 수가 없다. 공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공익성이 좀 강하고 영리적인 성격은 좀 떨어지는. 물론 반드시 비영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 보도도 영리적인 보도도 신문사들 있고요. 비평도 영리를
목적으로 비평하는 경우도 있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교육도 있고요. 연구도 뭐 이제 사설 연구소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목적을 위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목적에도 제한이 있고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정당한 범위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도대체 정당한 범위냐?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교과서를 인용을 한다 할 때 내 논문이 주가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책이 종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되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쓰는 부분은 종이 되고 어떤 특정인의 저서나 특정인의 논문이 완전히 주가 되어서 내 논문을 보니까 내가 쓴 부분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A라는 사람이 특정 논문에서 다 가져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 어떤 사진이 그 이제 여성들 사진을 찍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잡지에다가 자기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잡지에 그게 화보처럼 쭉 실렸는데 이제 전부 누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잡지사에서 무슨 기사를 썼냐 하면은 한국의 예술 사진이 일본에 건너가서 포르노로 전락을 했다.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그 일본에서 쓰여진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인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제 사진을 찍었던 우리나라 작가가 너 왜 내 사진 허락 없이 갖다 썼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잡지사가 하는 얘기가 공표된 저작물이고 보도하기 이런 보도다. 이 보도하고 비평하는 거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간에 합치되게 갖다 쓴 거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도를 하려면은 그 사진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너는 일본 그 책자에 화보처럼 실린 것을 똑같이 그 화보 크기로 갖다 썼다. 이거는 보도용이 아니라 감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적도 벗어났고 정당한 범위도 벗어나서 너의 기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진이 감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 그 부분이 주가 돼버렸다. 예. 주종관계 느낌 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된다. 공정한 관행은 다시 말하면 출처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분명하게 구별해라. 네, 이게 공정한 관행입니다. 이것을 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비로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허락 없이 이용을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이거 갖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그걸 기본 교재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문을 조금 이용을 했다. 이게 이제 28조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회계원리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고요. 분명히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교재가 언급이 되죠. 그것이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또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요. 책 읽어주는 유튜브들 참 많아요. 북튜버라고 해가지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은 뭐 책을 안 읽어도 될 정도인데 그렇게 책을 요약해 주는 거 이게 가능하냐? 28조에 의해서 허용되느냐? 그 참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 북튜버들은.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그런 책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은 출판사하고 다 사전에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출판사하고 합의를 해서 뭐 어느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또 그런 북튜브가 또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용을 해라.
또 어떤 출판사는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또 어떤 영상 저작물 같은 걸 리뷰해주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28조에 해당되느냐. 게임 같은 거 방송해주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런 경우에 항상 28조가 문제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8조는 뭐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서 뭐 대표적인 사례들만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저작권법 교과서나 이런 데 판례를 좀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그 보도해주는 그 케이블 TV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블리자드 회사에서 그 소송을 제기해서 그 합의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게임 방송을 보면 이제 그것도 결국 보도하는 거죠. 게임을 아주 그 유명한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화면은 전부 뭐 거의 대부분이 그 스타크래프트 화면으로 돼 있고 잠깐 그 게이머들의 모습만 잠깐 나오기 때문에 주종 관계를 보면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화면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사에서 이제 촬영한 그 게이머들의 모습은 뭐 거의 종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셈이죠. 그래서 뭐 합의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10대까지 정도 되는 그런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미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 35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요 시험 문제 복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레스토랑 같은 거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이런 거 각자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침해 판단, 아까 제가 그 실질적 유사성 판단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건 2차적 저작물 작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럼 저작권 침해의 보호 범위, 외적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어떤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서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사소한 변형을 했어요. 사소한 변형을 했지만은 그 변형이 사소하기 때문에 원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완전 동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봤던 2차적 저작물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변형이 완전히 더 지나쳐가서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되는 경우, 요 네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 A라는 원작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했어요. 그런 경우와 거기서 이제 사소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만들었어요. A-와 A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도 자,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간 거죠. A가 갖고 있는 창작성 플러스 새로운 창작성, 이 변형을 한 사람이 새로운 창작성. 그래서 A2-를 만들었어요. A2-와 원작인 A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요. 유사하다. 그런 A2-가 있다. 여기서 더 변형을 더 해나가면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탁 하고 상실되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를 A3-라고 하면 A3-와 A를 비교해 보면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A나 A-를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복제권 침해입니다. 복제권 침해. 아까 저작재산권에 7가지가 있다 그랬고 거기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게 7가지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복제권을 침해한 거예요. A2-를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선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를 갖고 주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을 못 넘어갔다.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야, 선을 넘어갔어.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죠. 그럼 이 선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나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우리 저작권 판례를 보면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두 저작물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물이 내적 보호 범위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저작물의 외적 보호 범위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저작물 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이 피고의 저작물에서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저작물을 감상하는 사람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적인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용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보호 범위인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저작권 침해, 특히 표절 소송에서의 핵심이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이 두 표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실제 판단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모방을 해야 되겠죠. 모방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유사하게 나와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까 단순히 우연히 그냥 똑같이 나왔다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해서 유사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라는 소재를 공통으로 하면은 소설이든 영화든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내적인 그런 보호 범위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넘어가서 이 실질적 유사성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은 뭐냐 하면은 두 작품이 그 세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장편 소설을 다이제스트한 경우. 장편 소설을 다이제스트하면은 세부적으로 똑같은 문장을 찾기는 어려워도 그 전체적인 흐름, 틀, 구조가 같죠. 그것이 이제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은 논문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을 비교해 보니까 논문 자체는 틀린데 B의 논문에 있는 일정 부분이 A의 논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인용 표시 없이. 네. 그런 경우가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추상화 이론이나 유형 이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법원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저작권 간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상화 여과 비교 테스트. 자, 추상화 여과 비교 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3단계 테스트라고 해요. 저작권 침해 판단할 때 뭐 두 개의 책이 문제가 됐다. 그럴 때 그냥 책 2권 판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따 퇴근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논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논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추상화 여과 비교 테스트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에서 나온 테스트인데 원래는 지금 뭐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특히 소설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본보맨 B&B라는 게임, 넥슨에서 나온 게임이죠.
이것과 그 일본의 허드슨이라는 회사 사이에 있었던 아주 대형 그런 그 저작권 침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 3단계 테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원고의 저작물을 구조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추상화를 합니다. 추상화를 한 다음에 그 각 추상화된 단계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걸러내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피고의 저작물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추상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원래 작품은 가장 추상적인 어떤 컨셉을 설정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스토리로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추상적인 컨셉에서 큰 줄거리를 세우고 그 큰 줄거리에서 다시 작은 세부적인 줄거리, 그 다음에 개개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아주 세부적인 것으로 쭉 쪼개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묶어서 가장 그 궁극적인 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추상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의 각 단계에서 보호받는 요소만 남기고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안 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원래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이제 PC 프로그램은 다 있었는데 이 PC는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실시간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PC를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뭔가 이제 이동 그 단말기 같은 데다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원고가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피고예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됐는데 저기 위에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나오고 현호, 유, 재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뭐 현은 현재가, 호는 호가, 유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이건 재무 상태, 관심 종목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2번에 보면은 이제 현재 호가, 현재 잔량, 매도 호가, 매도 잔량 뭐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른쪽에는 주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 보면 구분, 여기도 똑같이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정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정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한 그 내가 가격을 지정해 놓으면은 그 가격에 이르렀을 때 자동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그 3단계 테스트에 따라서 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침해인지 아닌지. 자, 1단계에서는 이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아까 이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원고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다 세부적으로 쪼갰어요. 7번 같은 거는 이것도 7개로 더 쪼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 단계가 이제 막 100단계 이렇게 막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를 쭉 자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들은 이 작업을 원고가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그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한 거죠. 1단계가 가장 세부적인 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이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그 이제 묶음 모듈화 한다고 하죠. 모듈화. 그 인접되는 기능끼리 묶는 겁니다. 묶어 보면은 2단계는 자 이제 위에 그 표시하는 그 이런 표시하는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분류하는 그 메뉴 구성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 세부, 요거는 이제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세부 메뉴 중에 최하위에 있는 세부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종목에 관한 그런 표시 단위고, 요거는 호가 및 잔량 구성 단위, 요거는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구성 단위, 요거는 관련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구성 단위. 요렇게 2단계가 이제 하나 추상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은 이 프로그램은 메뉴 구성부, 현재가 구성부, 호가 구성부, 주문 구성부로 구성된다. 4단계로 한 단계로 더 상위로 올라가면 결국 이 단말기는 정보를 조회해서 주문하는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가 있고요. 5단계는 이제 결국 이 프로그램의 뭡니까? 목적.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했던 목적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단계로 추상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1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단계 보면 이런 로고 같은 거는 이미 공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없는 부분이죠. 이거 삭제. 이것도 이미 있는 거다. 그럼 이것도 삭제. 자, 이런 것이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이미 존재하는 거다. 그럼 삭제.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여과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많이 남을까요? 1단계에 가장 그래도 많이 남겠죠. 2단계로 가면 벌써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다른 그 프로그램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건 이미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1, 2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다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들,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펙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들,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단계 테스트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뒤에 그 뭐 이것도 게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게임은 주로 그 캐릭터하고 맵, 아이템 이 세 가지 구성. 캐릭터란 것이 이제 뭐 주인공들이죠. 맵은 그 게임을 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템은 뭐 이제 뭐 그 뭐 취득하면 뭐 능력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넥슨에서 나왔던 이 카트라이더 국민 게임이죠. 그 게임과 중국에서 나왔던 짝퉁 게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이템은 뭐 상당히 달라요, 모습이. 그런데 주로 이제 비슷한 게 맵이더라고요, 맵. 이런 맵들의 느낌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뭐 이런 그 출발선의 바둑판 분위기 같은 거는 실제 자동차 경주의 그 출발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요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3단계 테스트에서 이런 것들은 또 걸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것은 재판을 했던 사례는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쭉 넘겨보시면서 여기 이제 요 밑에다가 어떤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그 유사한 부분도 그것이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는 한번 이제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비슷하다고 봤던 맵이 바로 이거예요. 풍차 맵. 이 풍차 모양이 좀 비슷하죠. 위치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옆에 또 아이템들이 이 도로에 쭉 늘어서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그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그 게이지가 우측 하단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전체 트랙에서 자기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그 취득한 아이템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보호 범위에서 또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아이템을 또 비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해서 이 유사하고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갖다 주고서 그냥 대충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두 게임을 완전히 분석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쭉 넘겨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작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저자 인격권 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돼 있어서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 상습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진도는 마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제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